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전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학에서, 고전 문학에서는 화자에 따라서 대부분 정서나 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서와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어를 몇 개는 좀 우리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에 따른 주제 파악이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고전 문학은 표현 방법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미적 범주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을 잘 구분을 못하겠다는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자. 우리가 문학 안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얘기를 하죠. 소설에서는 우리가 서술자라고 얘기를 하고, 서술자가 문학작품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이걸 늘 찾았잖아요. 시에서도 화자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화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학작품 안에 작품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전 문학에서 화자는 일단 크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지배층, 그러니까 우리가 귀족이라고 하거나 양반이라고 하거나 하는 지배층, 그리고 평민, 서민이라고 하죠. 평민계층인 경우, 그리고 지배층에서도 이 화자가 여성 화자냐 혹은 남성 화자냐에 따라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지배층, 내가 먹고 살만한 양반이다 라고 하면요, 대부분 문학작품에서 그려지는 어떤 자연의 모습은요, 즐기는 게 많아요. 내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 들어가서도 나는 유유자적 즐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자, 관조적 태도, 바라보고 즐기는 거, 아니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즐김의 공간, 혹은 자연은 나에게 교훈을 주는 공간으로 많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청산, 시간이 흘러도 늘 변함없이 흐르는 물, 그런 자연의 모습처럼 나도 그 자연을 본받아서 변치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니면 나의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임금님께 보여드려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평민층도 자연에서 즐길 수는 있어.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평민들은 자연에 들어가서도 즐기고 바라보는 것보다 일단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많지. 강가에 가더라도 양반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고기를 낚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고기를 낚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월을 낚는 거, 그냥 유유자적 즐기는 게 많다면 얘네들은 진짜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진짜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혹은 산에 가면 나무를 한다거나 나무를 캔다거나, 그러니까 평민층에게 자연은 삶의 터전 그 자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은 자기 생활이랑 관련된 것들을 많이 그려낼 수밖에 없어. 문학작품은 자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럼 자기 사회나 시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본다면 지배층 남성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주제는 유교적인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조, 임금님에 대한 지조, 절개,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 신의, 이런 것들이 주로 주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배층인데 양반 아녀자인 경우에는 규원가 같은 경우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 남편에 대한 그리움, 기다림, 이런 것들이 많죠.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 연정이 될 거예요. 물론 평민층도 이런 연정에 관한 주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내 삶에서 있었던 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 삶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하고 이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평민층 역시 이런 여성이 말하는 연정, 그래서 생활의 솔직한 감정들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남녀 간의
연정의 마음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평민들은 생활 감정 중에서도 이제 삶의 애환을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민들의 삶이 시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민층의 문화, 그러면 삶의 애환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고려 가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설시조, 그래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시대 자체가 다르죠. 고려 그리고 조선. 뭐 그래 이런 문학상의 어떤 갈래나 장르상의 특징도 물론 달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일단 내용이라고 본다면 평민들의 삶이 시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고려 가요에서 대표적인 작품 청산별곡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산별곡,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바다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 좋으면 굳이 청산이나 바다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택한 곳이 바로 자연이에요. 그렇다면 양반들이 가는 이 자연의 공간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이 고달프다는 걸 이 문학 작품 내용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산 속에서 살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바다로 가고, 바다조차도 이 사람이 만족할 만한 공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설시조. 자, 기본적인 시조의 형식에서 형식이 훨씬 더 자유롭게 길어진 걸 말하죠. 이 사설시조 역시 대부분 작자, 미상, 평민들이에요. 주제가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남녀간의 애정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삶의 애환 얘기하다 보니 당연히 뭐 그쵸?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태풍장 나올 수 있죠. 그쵸?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나온다. 근데 결국 내용을 보면 합쳐지는 건 뭐예요? 삶의 애환, 삶이 힘들어. 삶이 힘드니까 지배층에 대한 비판은 삶이 힘들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중요한 건 고전 문학에서 화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화자에 따라서 정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대상이다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어라고 했는데 고전 문학에서 기본적인 시어는 우리가 몇 개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정서와 태도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희다, 혹은 뭐 슬미다, 그리고 혹은 뭐 헌사하다, 이런 시어들,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보면 정서, 태도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별을 했어. 그러면 임을 여희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영인 경우에 화자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상황이구나 라고 하면 당연히 정서는 슬프거나 그립거나 외롭거나 이런 정서를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헌사하다는 헌사토 헌사할시야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경치를 예찬할 때 많이 나와요. 경치가 아름다울 때. 그러면 대부분 경치가 아름다우면 어디에 있겠구나.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 있고,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예찬적 태도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몇 가지 대표적인 시어는 외우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어떤 힌트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사, 형용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 가지 명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빛나는 거, 해, 그리고 달. 별 중에서도 북극성. 이런 것들은 하늘에 하나 있고 빛나는 것, 그럼 대부분 뭘 상징하느냐? 임금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라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해가 졌다라고 얘기하면 나라가 망했어 라고 얘기하죠. 나라가 망했어 라고 하면 그때에 우리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서 같은 경우에는 맥수지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가 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임금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임금의 승하. 그럴 때 임금의 승하를 슬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빛나는 애들, 임금과 나라를 상징하고, 그럼 그 빛나는 것을 덮어버리는 구름이 있다.
그러면 임금님의 총명을 자꾸 덮어버려요. 그럼 얘는 대부분 뭐가 될까요? 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의 구구단처럼 몇 개 외웠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외워서 쉽게 작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법.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이 나오는데 그 표현법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다양한 비유법이라고 하면 뭐 직유법, 은유법, 대꾸법, 그 다음에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면 되고, 표현법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봐왔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여기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추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화자가 대충 누군지 알겠어. 그리고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에 대한 이 사람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을 했다면 이거 묶은 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죠. 화자가 만약에 겉으로 드러나 있어. 뭐 여성인 경우에는 어조라고 하죠. 종결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화자가 나고 내가 상황이 지금 이별을 했다. 그럼 아까 이별의 상황에서 나온 정성 대부분 뭐다? 슬픔이다. 그리고 외로움이다. 혹은 그리움이다. 이거 합치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별의 슬픔 혹은 이별의 정함,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별의 정함이라고 했을 때, 이별의 정함은 이거는 정말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겪는 감정이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 고대 가요부터 뭐 공무도화가나 황조가부터 시작해서 신라 시대 향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있지만 자기 혈육의 죽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혈육의 죽음, 이별일 거고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가느냐, 슬픔을 어쩔 수 없이 체면을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제망매가도 확인할 수 있고, 고려 가요에서 대표적인 가시리, 뭐 서경별곡, 이런 것들도 결국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 황진의 시조가 대표적인 이별의 정황으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리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시 대표적인 거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별의 정황이라는 작품은 우리 문학에서 굉장히 쭉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주제구나, 내용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왔다. 화자의 상황이, 자, 지금 내가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왔어. 거기에 대한 정서와 태도는, 자, 나의 가족과 내가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왔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 고향에 대한 뭐겠어요? 그리움이 주된 정서가 되겠지. 그럼 그걸 합치면 주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고전문학 공부할 때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어 암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주제 파악까지. 이 정도면 고전문학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적 범주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미적 범주. 미적 범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지난주에. 이거 좀 칠판을 좀 치워요. 자, 이제 미적 범주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미적 범주는 크게 이제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것, 이건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지금 나 화자의 어떤 환경,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지금 환경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범이라고 볼 수 있고, 내 상황이 그렇지가 못해. 나는 꿈꾸는데 그것이 자꾸 좌절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비장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 있는 것에서 내 상황이 그걸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우아미가 되는 거고,
이미 있는 것조차 여기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건 우리가 골개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숭고미 같은 경우에는 제망매가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어. 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누이 동생이 죽었고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슬픈 상황이지만 나는 종교로 극복을 해서 극락스님께서 누이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이를 만나고 싶어 이게 이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는 월명사, 스님 열심히 돌을 닦아서 누이를 만날 거라고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러스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제망매가는 숭고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아미는 지금 내가 있는 것에서 즐길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윤선도 작품인데 어부사시사 같은 게. 유배를 갔지만 윤선도는 굉장히 돈이 많은 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배를 갔어도 몇십 년 동안 갔어도 그렇게 큰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자기 자연 속에서 이미 있는 곳에서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것도 어부가 진짜 어부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계절. 사계절 내내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 바로 어부사시사. 우암이라고 보면 되고, 비장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철의 관동별곡 그걸 얘기를 하면 정철이 처음에 이제 산에서 바다로 옮겨를 가는데 바다에 가면 산에서는 계속 임금님께 충성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다로 가니까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보다 더 인간적인 감정에 조금 더 충실하게 되지. 그래서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정철이 바다에서 내가 꿈꾸는 것은 신선처럼 더 놀고 싶어. 그런데 나는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거든. 마냥 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놀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 놀고 싶은데 못 놀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비장미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골개미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권위나 이런 위신들을 다 추락시키는, 일부러 마이너스 시키는 거지. 이미 있는 것을 추락시킨다. 그래서 얘는 평민 문학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속극에서 봉산탈춤. 봉산탈춤을 보면 거기 양반 삼형제 나오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1마당부터 여러 가지 마당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양반 과장을 보면 양반들이 등장을 해. 양반 삼형제. 근데 그 양반 삼형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양반에 있는 그 권위를 일부러 희화화시키는 거지.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이 희화화를 시키면 대상의 권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나오는 웃음, 이거 우리가 골개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네 가지 미적 범주는 우리 문학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대부분 숭고미, 비장미, 우암이는 양반 문학에서, 그리고 평민 문학은 비장미와 골개미를 주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적 범주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